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 필기 대비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색채 관리 두 번째 시간이죠. 색채 관리 파트는 좀 많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파트입니다. 전 시간에도 좀 양이 적지 않았었죠, 그죠? 근데 오늘도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하고 색채 체계보다도 좀 양이 더 많고 그리고 외울 게 많아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파트다. 그런데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그냥 되긴 되는데 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강의를 좀 듣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좀 파악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 선생님도 이게 처음에 강의할 때와 이렇게 중간 정도 강의할 때 이렇게 조금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날은 되게 선생님 주옥 같은 강의예요 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좀 눈빛도 좀 힘이 메가리가 없이 강의하는 날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이 색채 관리 파트 강의할 때는 좀 저도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꽈락만 나지 않아도 좋죠, 이 과목은. 그런데 한 60점까지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색채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것들을 색을 관리하는 어떤 통합적인 활동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했었는데, 자, 일단은 전 시간에 우리가 색료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그죠? 색료라는 건 뭐죠? 색을 나타내는 재료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색을 나타내는 어떤 재료들 안에는 색을 나타내게 해주는 뭐가 있다? 색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피를 흘렸는데 여기에 빨간색 물이 들었다? 그러면은 빨간색 물을 들이게 한 색료는 뭐예요? 피고 그 피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있어서 나를 빨갛게 입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색을 나타내는 재료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었습니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염료와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 배울 안료, 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염료라는 것은 뭐예요? 얘네 둘을 나누는 아주 큰 특징은 물과 기름의 염료, 녹아요. 안료는 물과 기름의 뭐예요? 안 녹아요. 그 차이입니다. 안료라는 것은 물과 기름에 안 녹아요. 이렇게 암기하시고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아요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염료는 실제 물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색을 입히는 것이고 안료라는 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덮는 거예요. 그래서 백색이나 어떤 유채색 같은 것들로 여기를 어떻게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체에 붙어야 되겠죠. 붙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전색제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염료에는 뭐 천연 염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공 염료가 있다 했었습니다. 인공 염료는 또 합성 염료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합성 염료의 좀 특수 목적 합성 염료들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천연 염료의 이제 식물 염료의 종류, 동물 염료의 종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 시간에 어땠어? 했었죠. 그리고 광물도 있지만 광물은 뭐 크게 오늘 이제 무기 염료 할 때 설명할 거라서 하여튼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건 필기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겠지. 필기 암기 공부를 안 했다는 거겠죠. 그죠? 공부를 항상 미루지 마시고 그날 강의 듣고 바로바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까먹어도 괜찮아. 자, 전 시간만큼 오늘도 조금 양이 많아요. 선생님이 이제 말이 좀 천천히 하고 있다 그랬었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답답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빨리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게 되면은 천천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보니까 그냥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것을 강의 들을 때 1.25배나 유튜브에서 1.5배 정도 틀어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좀 빠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안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료라는 것은 물과 기름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알료라고 했었고요. 형태는 가루 형태인 분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색제, 영어로는 미클이라고 합니다. 전색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교재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알료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알료에는요, 그러니까 이 알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색료예요. 뭐 색을 사용하는 용도는 되게 많겠죠, 그죠? 뭐 우리 가깝게는 우리 뭐 어떤 것도 있겠어요. 뭐 포스터 물감, 수채화, 유화 물감 이런 것들도 다 색료죠, 색료. 색을 나타내게 해주는 재료.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가 염료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염료의 대표적인 애는 우리가 뭐예요? 염색이라고 합니다. 염색. 우리 색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알료의 대표적인 애들이 뭐가 있냐? 도료라든가, 도료는 우리 페인트겠죠? 페인트라든가 잉크, 인쇄 잉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료에 속하게 되고, 뭐 색을 나타내는 재료는 우리 생활 속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알료 안에 있는 이 재료들 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알료는 물과 기름에 안 녹아요.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아요. 뭐 이 정도의 특징만 알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뭐예요? 무기 알료의 종류라든가 뭐 특수 알료들 막 이런 거. 선생님도 이 염료나 알료도 마찬가지 전문 분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그런 그 미시적인 그런 내용을 선생님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끔 나오는데 이 시험 문제가 20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양은 이만큼이죠. 그럼 보통은 개괄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같은 그런 그 필기 내용을 보면 양이 진짜 많습니다. 다 배워요, 다. 싹. 그런데 문제는 60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개괄적인 것들.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괄적인 내용만 나오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문제 수가 적은데 양이 많으면 보통 아주 중요한 개괄적인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 색채 관리는 양은 많은데 아주 개괄적인 문제도 나오지만 그거보단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이 아주 출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옛날 했던 강의랑 지금 했던 강의를 보면 약간 지금이 훨씬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양이 좀 많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를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 중심으로 교재에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알료의 종류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데, 자, 알료, 염료 둘 다 색료예요. 그래서 뭐 알료니, 염료니 구분하기 힘들면 그냥 색료입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알료와 염료의 큰 차이는 물과 기름에 녹냐 안 녹냐. 그래서 전 시간에 염료, 염색 배웠고 오늘은 뭐 알료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 알료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유기 알료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무기 알료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것은 무기 알료입니다. 무기 알료라는 건 뭐냐면 광물성 알료를 우리 무기 알료라고 합니다. 광물성 알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연의 광물을 통해서 그 광물을 뭐예요? 가공하고 분쇄해서 거기서 색을 사용을 한 거죠. 그 과거에 이제 우리 원시 시대에 동굴 벽화 같은 거 발견되면서 이게 어느 시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낙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돌이나 이런 광물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알료라고 할 수 있겠죠. 색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광물 속에 있는 색들을 어떻게 해요?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색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가장 오래된, 과거에 우리가 인류가 가장 오래된 많이 사용한 오래된 광물성 알료가 바로 무기 알료다. 광물성 알료 그러면 아연, 티타늄, 납, 그 다음에 철, 구리, 크롬, 금속 화합물을 그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사용하는 건데, 얘기를 했잖아요. 컬러리스트인데 왜 자꾸 과학적인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되지? 그죠? 예. 지금까지 물리도 했고, 생물학도 했고, 생리학도 했고, 경영학도 했는데, 이제는 화학입니다.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좀 공부했었는데 그때 막 화학식 암기하고 막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학에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떻게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이해하고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자, 반면에 유기안료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무기와 유기라는 것을 나누는 그 어떤 뭐 구분하는 게 어떤 원리에서 하는 거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탄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탄소가 있는 것을 유기안료, 탄소가 없는 것을 무기안료라고 하거든요. 보통 탄소 있는 이 유기안료는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생물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천연 색소를 얻을 때, 오징어나 세피야, 이런 어떤 그 생물체에서 얻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유기물. 그래서, 생물에서 위에서 만들어진 화합물인데, 근데 완전하게 생물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화학적인 어떤 조합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여하튼 간에 유기화합물을 원료로 하는 안료가 유기안료고, 무기안료라는 것은 광물성 안료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유기무기를 나누는 기본은 탄소가 있냐 없냐 이것으로 나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료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안료냐 유기안료냐. 그래서 얘네 둘이를 구분하는 특징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안료는 가장 오래된 광물성 안료다. 자, 그 다음에 무기안료 같은 경우는 은폐력과 내광성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빛이나 열 있죠. 무기안료 같은 경우는 색을 칠해 놓고 특히 이 색료 같은 경우는 변색이 된다든가 또는 빛에 의해서 뭐 탈색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내광성, 내열성, 뭐 은폐력 이런 것들이 좋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무기안료를 원료로 해서 색료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은폐력이나 숨기는 거죠. 색을 안 보이게. 여기에 어떤 색이 있는데 덮어버렸을 때 이게 안 보이는 은폐력이라든가 내광성, 빛이라든가 열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 변색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유기안료에 비해서, 그러니까 반면에 이런 것들은 되게 강한데 유기안료에 비해서는 어떻다? 선명하지 않다. 그래서 뭐 농도가 높지 않거나 이렇게 선명하지 않다라는 거, 채도가. 예. 그 다음에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사용량이 많습니다. 일단 저렴하니까 사용량이 많겠죠. 그래서 도료라든가 페인트, 인쇄잉크, 뭐 크레용, 고무, 통신기계, 여러 가지, 합성수지 이런데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 다 사용돼요. 근데 이제 그 특징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안료를 쓰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반면에 유기안료는요, 착색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착색력은 잘 먹는다는 얘기예요. 색이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이 재현이 가능해요. 종류가 상당히 많긴 한데 실제 재현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다양한 색을, 뭐에 비해서? 무기안료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자, 내광성이 나쁘다라는 것은 뭐예요? 얘와 반대로 빛이라든가 열에 대해 약합니다. 유기안료는. 그리고 인쇄잉크 똑같이 사용해요. 다 도료, 플라스틱 뭐 둘 다 사용하는데 하여튼 요런 데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전에는 이제 시험 문제에 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안료에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가 있다. 자,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는, 무기는 광물성 안료고 유기안료는 유기화합물을 원료로 하는 그런 안료다. 이렇게 하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무기안료의 종류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제가 됐으니까 산업기사에서도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무기안료의 종류인데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색 플러스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 흑색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인 적색 안료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보라색인 자색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 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색 안료의 대표적인 애들이 뭐 산화아연, 그 다음에 산화티탄, 그 다음에 염백, 그 다음에 산화바륨, 산화납만 있으면 좋은데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보면 탄산칼슘, 그 다음에 실버 화이트.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저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왔느냐 그러면 황색 안료의 종류로서 뭐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애우지도 못할 뿐더러 이 화학식이나 이런 용어들 산화크로민이 뭐 수산화크로민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게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게 산화크롬하고 여기에 이제 녹이라는 게 붙어요. 녹. 수산화크롬 녹 이렇게 흰색이니까 산화아연 100, 산화티탄 100 이런 식으로 산화바륨 100 이렇게 뒤에 녹이면 녹, 100이면 100 이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롬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크롬록, 그 다음에 뭐 에메랄드록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색은요. 청색은 블루라는 게 붙어요. 청이라든가 이렇게 산화철청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군청, 뭐 감청 이런 것들 뒤에 이렇게 청자가 붙습니다. 황색 안료는요. 황색 안료는 황연, 황토, 카드뮴 옐로 이거 그 다음에 크롬, 아연,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갈색은 뭐 청분, 보라색은 뭐 망간자, 적색은요. 이게 또 적색은 벵갈라. 선생님도 사실 못 외웠어요. 그냥 있어서 한번 혹시나 해서 적어 놓습니다. 연단, 그 다음 흑색은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철흑, 그리고 자색은요. 자색은 망가니즈. 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다행히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다행이죠. 예,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뭐 한 번 나왔었어요. 예, 황색 안료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나머지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시험에 나올 법한 애들을 제가 요 애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황색 안료에 관련한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이걸 다 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냥 나왔었던 황색 안료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기 안료의 종류도 엄청 어떻다? 많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걸 다 외우고 하라고는 좀 그렇고, 요게 있는 내용들, 교재에 있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자라고 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우리 화염 테스트 시 나타나는 원자의 색채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무기한료나 색소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물질이죠. 물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자가 되어 있죠, 원자. 예, 물질의 기본은 원자고, 원자 안에 핵이 있고, 또 그 원자 안에 핵 주변에 뭐 전자가 돌고, 막 이런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그것에, 애들이 또 빛을 어떻게 받아서 그 빛이 어떻게 굴절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뭘 얼마나 반사하느냐, 흡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물체의 색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인데, 일단, 우리가 가시광선에서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배웠었죠. 어떠한 물질들이 빛을 받았을 때, 그죠? 그 분광 반사율을 갖고 있다 했었잖아요. 그죠? 또는 기체 상황에서 뭐 고온일 때는 뭐 저온일 때는 어떻게 한다 배웠었던데, 예, 그거예요. 이거 이제 화염 테스트. 자, 원자의 색채 이게 뭐냐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트럼 색이 있단 말이죠. 그 스펙트럼 색을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그 물질이, 그 샘플이 어떤 물질인지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뭐 화학의 정성 테스트다라는 말을 합니다. 샘플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알칼리 금속에 나트륨이다. 그럼 나트륨을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타겠죠. 타면서 뭐가 나오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을 보고 얘는 뭐 노란색을 나타내는구나 알면 나중에 어떤 물질을 태웠을 때 노란색이 나오면 얘는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그 실험이에요. 그래서 화염 테스트라는 것은 열을 가해서 그것의 원자를 태워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뭐 어쩌면 막 복잡한 일인데 그 다 필요 없고 왜 이걸 하느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로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특히 나트륨에 대한 색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 있었고 하여튼 나트륨은 화염 테스트를 하게 되면 뭐다? 노란색이 나타난다. 칼슘은 자주 빨강, 오렌지, 주로 난색 계열, 루비듐도 난색 계열, 리튬도 난색 계열, 칼륨도 다. 그래서 다행인 건 다 어떻다? 약간 다 난색 계열의 색들이 보여진다라고 하시고요. 이것 뺀 나머지가 나오거나 하면 그냥 한 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또는 비활성 기체라고도 합니다. 비활성, 불활성 또는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희가스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불활성이면 불활성이라 그러지. 희가스, 귀족 기체 또는 또 뭐라 그래? 귀족 기체 이런 말을 쓴대요.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보냐면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다음 중 불활성 기체의 색채에 화염 테스트에 나타나는 원자의 색채로서 연결이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비활성 기체에 뭐 이럴 수 있고 희가스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귀족 기체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말을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다. 근데 보통은 이 비활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험에서 불활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알칼리 금속이니 뭐니 이런 모든 건 다 뭐예요? 화학식이거든요. 화학식. 그 예전 주기율표라고 있었죠? 주기율표. 주기율표에 그 몇 번 나오고 그 화학 구조가 뭐니 이런 거 공부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해도 되고요. 그냥 테스트하면 이런 색이 나오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비활성인데 여기 질소는 비활성이 아닙니다. 이거 선생님이 오타입니다. 이 질소는요 활성 질소라 그래요. 활성 질소입니다. 이거 비활성은 아니에요. 활성입니다. 비활성이라는 것은 그 화학식에서 주기율표의 그 뭐 18쪽 원소에 속하는 그런 애들을 뭐 비활성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뭐 더 깊이 할 필요는 없고 이거 외에 뭐 크립톤도 이것도 뭐 공부할 필요 없어요. 크립톤 뭐 라돈, 오가네스, 뭐 제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사실 그것까지 좀 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머리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안에 뭐 그렇게 또 많이 출제되는 부분도 아니니까요. 일단 요렇게 선생님이 정한 부분 얘는 얘는 불활성인데 얘는 활성입니다. 선생님 요거 구분을 할 때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활성질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정조 헬륨은 노란색, 네온은 빨간색, 아르곤은 옅은 파란색의 뭐예요? 화염 테스트시라고 하네요. 화염 테스트 시 나타나는 색채들이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시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진짜 화학식까지 막 알고 뭐 주기율표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 생료 및 기타라는 파트인데 염료와 안료 우리 둘 다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안료나 염료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연에서의 색소나 이런 색료를 이렇게 단점이 뭐예요? 안정적으로 재료가 계속해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합니까? 합성 연료를 쓰게 됩니다. 합성 색료죠. 자, 그래서 염료나 안료나 되게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또 이 뭐 염기성이라는 건 또 뭐냐? 그러면 거기에 그 염기라는 그 성질을 가진 애들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화학적 용어도 막 뭐 수산기 뭐 어쩌고 막 나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도 잘 모르는 거죠. 하여튼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개괄적으로 정도만 얘는 어떤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름에 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하나하나를 다 그냥 그 이해를 하기보다는 각각마다의 중요한 키워드 정도로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 염료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뭐예요? 직접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염료를 우리 직접 염료라고 하는데요. 그 분말 상태로 되어 있어서 뭐 찬물이든 더운 물에다가 어떤 용해라는 건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손쉽게 이렇게 색을 입힐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세탁 또는 햇빛에 매우 약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색력이 아주 높진 않다는 얘기죠. 염색할 수 있는 색상의 범위는 넓지만 선명하지 않고 칙칙하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 염색하는 식으로 하는데, 직접 염료는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좀 이러한 열이라든지 햇빛이나 세탁 이런데 그 단점이 있고, 많은 색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선명하지 않고 칙칙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염료 안에는 셀룰로스라는 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산기라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바로 염색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직접 손쉽게 바로 염색할 수 있는 콩고레드, 뭐 아조 염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직접 염료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직접 염료는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 정도의 키워드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 염료랑 산성 염료는 이 안에 있는 그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것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색을 염색하는가, 그거의 차이입니다. 염기성 염료는 염료 안에 이 염기라는 이 염기의 특징을 가진 그런 화학적인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염기라는 게 뭐냐면요, 수산화 이온이나 수소 이온을 흡수하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염료를 우리는 염기성 염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티온 염료라고도 합니다. 카티온 염료. 그래서 여기서는 카티온 염료.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갖고 있다. 염기라는 것은 수산화 이온이나 수소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염기라고 한다. 직접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런 반면에 단점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성 염료라는 것은 이온 결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직접 염료에 비해서 이 안에 분자량이 좀 적고, 뭐 양모나 나일론 등의 폴리아미드계 섬유에 친화력이 있고, 셀룰로스 섬유에는 친화력이 적은 염료를 산성 염료로 한다. 우리 앞에 셀룰로스 분자를 가지고 있어서 수산기와 직접 결합하는 방식이 직접 염료라고 했었는데, 이 셀룰로스와 어떻게 해요? 친화력이 적어서 그 산성 염료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는 이온 결합 방식으로 염색을 합니다. 물에 녹고 양모, 경모, 나일로 등 아미드계 섬유를 염색하는 것으로 이온 결합 방법으로 염색한다. 자, 요 내용을 선생님 적은 게 사실은 다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공부하려고 찾아봤는데, 막 화학식 용어를 가지고 막 어떤 것이 뭐 이온이 뭐와 셀룰로스와 어떻게 결합해서 뭐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적어 놓은 것은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에 잘 녹고 이온 결합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직접 염료에 비해서 분자량이 그 다음에 적고, 양모나 나일론 등의 폴리아미드계 섬유와는 아주 친화력이 있는 반면에 셀룰로스 섬유에는 친화력이 적다. 그래서 이걸 산성 염료라고 한다. 이 정도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시험에도 요 안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성 염료라는 게 있습니다. 반응성 염료. 자, 반응성 염료는 이제 그 염료 분자와 섬유 분자, 염료 분자와 우리 그 염료의 분자와 그 다음에 섬유 있죠. 섬유 우리가 이제 염색해야 할 그 섬유 분자의 화학적인 어떤 결합을 일으켜서 색을 입히는 그러한 염료로서 뭐 면, 마, 레이온, 견, 양모, 나일론, 셀룰로스 등에 이용하여 알카리를 첨가하여 염색한다. 자, 산성 염료와 달리 얘는 뭐예요? 알카리 염료를 첨가하여 염색한다. 발색은 선명하고 일광, 수세의 결례도가 높다. 결례성이라는 건 튼튼하다. 변색이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반응성 염료라는 것의 키워드는 염료 분자와 섬유 분자의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서 상당히 선명하고 일광 수세에, 그러니까 물에 수세하더라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빛이나 세탁에 강한 특징을 갖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산염료죠. 자, 분산염료는 물에 아주 잘 녹지 않아서 미세하게 분산시켜서 계면활성제 등 같은 분산제를 써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염료다. 그러니까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분산시킨다. 분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잘 안 녹기 때문에 물 가지고 잘 안 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셀룰로스가 이제 계면활성제죠.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분산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염료다. 말 그대로 분산이니까 분산시킨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베트 염료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염료 자체는 물에 녹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소금이나 황상소다를 첨가하여 염착시키면 잘 녹고 염색하는데 무명이나 면, 마 등의 식물성 섬유 염색에 좋다 이거죠. 여기서의 특징은 소금이나 황산소다. 이게 키워드겠죠. 이건 뭡니까? 소금이나 황산소다. 반응성 염료와 분산 염료는 물에 잘 녹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계면활성제. 얘는 뭐라고요?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얘는 소금이라든가 황산소다를 첨가한다. 이렇게 키워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화염료라는, 그 다음에 베트 염료 했고, 자, 분산이 계면활성제죠. 그 다음 베트 염료가 소금과 황산소다. 자, 선생님이 글자를 이렇게 대충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글자를 되게 못 쓰는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은 되게 나름 이렇게 쓰면은 나쁘지 않게 쓰거든요. 예. 근데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써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 제대로 적고 나머지는 제가 빨리빨리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이어서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잘 적어주지만 이미 책에 있는 것들은 대충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글씨 너무 못 쓰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화염료. 알카리성에 강한 셀룰로스 섬유의 염색에 사용하여 결례도가 좋고 염소 표백에도 약하지만 비용이 저렴하여 무명의 염색에 많이 사용한다. 요게 키워드는 뭐예요? 알카리성에 강한 셀룰로스 섬유의 염색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알카리성에 강하다. 알카리성
섬유에 강하다. 그래서 알칼리성이 강한 셀룰로스 섬유의 염색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셀룰로스는요, 우리가 이제 그 종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펄프라는 거를 우리가 뽑아내거든요. 나무를 으깨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섬유를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셀룰로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이 셀룰로스는 그 뭐예요? 이제 거기에다 색을 입혀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섬유인데, 섬유 입자인데, 이 셀룰로스가 알칼리성이 아주 강한 그런 셀룰로스 섬유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황화염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은 이 직접 염료랑 그 다음에 식용 염료랑 그 다음에 형광 염료 이렇게 세 개가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보기에 나왔던 애들이에요. 보기. 그러니까 다음 중 백색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염료는 해놓고 1번 형광 염료, 2번 반응성, 3성, 산성, 형광, 염기성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직접 염료, 식용 염료, 형광 염료 정도만 나왔었어요. 예. 자, 그래서 식용 염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어떤 식품이나 화장품 이러한 데 사용하는 염료들을 식용 염료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직접 사용하는 거니까 어때야 됩니까? 상당히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합성염료를 10종, 합성염료 10종, 우리 이제 직접 사람들이 만든 합성염료 10종, 그 다음에 알루미늄 레이크 6종 해가지고 하고, 안토시안, 플로보노이드, 이조계, 아트라키노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화장품 같이 사람들이 직접 먹고 그 사람 인체에 사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색채 염료는 뭐다? 바로 식용염료다. 다행히 식용염료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형광염료라는 거 우리 뭐 형광펜 같은 거 생각을 했었잖아요. 형광염료가 그런 건 아니고요. 형광안료라고 배울 거예요. 형광안료가 바로 형광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형광염료는 얘는요 백색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백색도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료를 아주 소량만 사용을 해야지만 어때요? 백색도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많이 넣게 되면 도리어 청색의 그 색이 나타나는 그런 염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색도를 높이는 그 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형광염료다라고 하시고, 뭐 종류는 스틸벤, 이미다졸, 쿠마린, 유도체, 페놀프탈레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형광염료 안에서 이 백색도를 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자 형광염료의 종류로 아닌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틸벤, 아미다졸, 쿠마린 유도체, 페놀프탈레인까지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염료죠. 특수 염료예요. 그러니까 합성 염료 중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염료를 우리는 특수 염료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특수 염료는 이런 애들이 특수 염료입니다. 이렇게 식용이나 형광 이런 애들. 얘네들은 일반적인 그냥 합성 염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직접 염료, 그 다음에 식용 염료, 형광 염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직접 염료의 키워드는 사용하기 편리하다. 단지 단점이 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염료라는 건 물과 기름이 잘 녹아야 되는데 잘 녹지 않아서 다른 어떤 화학적 물질을 넣는 것보다 분산연료와 배트염료, 분산염료는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배트염료는 황산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은 반응한다는 거죠. 뭐와 뭐가 반응한다? 염료 분자와 그 다음에 섬유 분자가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그 키워드입니다. 예. 반응, 염료 분자와 섬유 분자의 반응, 이렇게 제목과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염료는 이온 결합 방법, 이온 결합 방법 책에 있죠. 결합 방법이고 직접 염료에 비해서 분자량이 적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 섬유에는 친화력이 적다. 예, 그거까지. 염기성 염료는 뭐예요? 카티온 염료라고 한다라는 거. 예, 염기성 염료라는 것은 염기, 수산화 이온이랑 수소 이온이 흡수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을 갖고 있는 염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제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염료니까 이제 뭐예요? 특수 안료입니다. 특수 안료인데 형광 안료랑 인광 안료는 되게 비슷한 거예요. 형광 안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광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광펜에 사용하는 안료가 형광 안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인광 안료라는 것은요, 어떠한 빛을 뭐 받으면 그것을 다시 그 빛을 방출하는, 그래서 우리 그 형광과 비슷하죠. 형광 자체는 형광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광이라는 건 빛을 받았다가 다시 빛을 반사하는, 이렇게 반출하는 그런 안료를 우리는 인광 안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주광택 안료라는 것은요, 그 빛이라는 것을, 그 색이 변하는 것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어떤 그 빛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성이나 굴절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색상이 바뀌기도 하고 광택도 바뀌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색상과 광택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 색이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그러한 색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든 특수 안료가 바로 진주 광택 안료입니다. 그래서 뭐 진주나 전복 껍질 같은 데 보면은 색들이 막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 자, 그 다음에 시온 안료라는 게 있어요. 시온 안료는 뭐냐 그러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원하다 뭐야? 온도에 의해서 시원하다. 그러면은 온도에 따라서 색이 어떻습니까? 다르게 변하게 되는, 일정한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안료, 특수 안료가 바로 시온 안료입니다. 시험 문제는 뭐가 제일 많이 출제되느냐 그러면 진주 광택 안료와 시온 안료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얘네 둘이는 형광펜 생각하시고 얘는 어떤 빛을 받았다 그 빛을 다시 반사하게 해주는 특수 안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진주 광택 안료, 시온 안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레이크 안료라는 게 있는데, 레이크 안료라는 것은 금속과 유기화합물이 결합된 안료를 레이크 안료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 건 얘네 둘이고, 형광, 인광, 레이크 안료라는 것은 보기에 나왔던 애들이에요. 근데 보기에 나왔던 애들이 가끔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요, 안료와 염료 중에서도 합성 안료, 그러니까 인공 안료죠. 인공 생료 중에서 특수 염료와 특수 안료에 대한 우리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책에는 몇 년 몇 월에 출제되었다라는 표시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료와 염료. 자, 안료는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입니까? 도료, 페인트와 인쇄잉크고요. 염료를 대표하는 애는 뭡니까? 염색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료의 대표적인 그 생료인 도료와 그 다음에 잉크, 특히 인쇄 잉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아주 쉽게 나왔던 파트들인데 요즘에 계속해서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은 뭐 우리가 무기 안료의 종류를 배웠다든가, 그 다음에 특수 안료 중에서도 뭐 예전에는 그냥 형광염료라든가 뭐 시온 안료 뭐 이 정도였는데 계속해서 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염료의 그 종류별로 막 보고 안료도 막 찾아봤는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중에서 하나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풀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집어넣어 볼까, 이거 넣어볼까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책의 굵기도 굵어지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이 되게 많아지면 보통 문제 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아주 개괄적인 문제들을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대표적인 문제만 출제되는 게 보통인데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색채 관리는 거시적인 게 아니라 미시적인, 그러니까 양도 많은데 그 안에서도 대표적인 게 아니라 그 대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겠죠. 그죠? 예.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아까도 거의 뭐 화학식 관련해서 막 뭐 나트륨이니 칼슘이니 무슨 셀룰로스니 수산기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 뭐 더 얘기해야 되는데 뺐어요. 예, 여러분들 머리 아파할까봐 굳이 해야 될까 싶어서 더 넣어야 될 것들을 뺐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도료는 생료이면서 생료죠. 색을 나타내는 재료인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뭐다? 안료다. 안료. 물과 기름에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는다. 그래서 페인트는 어떤 물질을 뭐 하는 거죠? 덮는 거다. 덮어서 요 색이 안 보이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덮는 거죠. 그 물질에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붙게 만들고 그리고 얘가 분말 형태니까 액체 상태로 만들어주고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필요한데 걔가 누구다? 전색제라는 거. 전색제. 그래서 전색제는 좀 다양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 도료라는 것은 일단 안료가 있겠죠. 안료. 생료 중에 우리는 이제 안료가 도료입니다. 안료. 그리고 전색제라는 거 우리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용제라는 거는 녹이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게 물기를 많이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점도를 조절해주는, 이게 유동성 있게 녹이는 거예요. 용제. 그 다음에 건조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그래서 도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먼저 안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색제가 필요하며 거기에 용제와 첨가제를 추가해서 보통 도료를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다? 그러면 바로 전색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도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먼저 도료는 안료다. 염료가 아니라 안료다. 염료는 보통 염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료는 안료다. 아셨죠? 그리고 생료는 뭐가 필요하다? 전색제가 필요하다. 또 영어로 비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전색제라고 하면 되는데 또 영어로 비클이라고 또 보기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잘 이해하고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색제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안료에다가 그 아라비아 고무, 아라비아 검이라고 해서 고무를 넣어서 만들면 수채화 물감이 됩니다. 그리고 안료에다가 건선유라고 해서 린시드라는 전색제를 넣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유화 물감이 되고 그 다음에 아크릴 수지를 이제 안료에 넣으면 아크릴 물감이 됩니다. 이렇게 전색제를 섞어서 뭘 만들 수 있어요? 수채화 물감도 만들고 유화 물감도 만들고 아크릴 물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 이 도료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종류가 뭐 있어요?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에나멜, 기타 그 도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페인트도 하나의 엄청난 분야입니다. 요즘에는 뭐 아주 다양한 페인트, 특수 목적화 페인트도 많고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 또 사용되는 전색제들이 또 다 달라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암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 최소한으로 정리한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유성 페인트에는 어떠한 전색제를 쓰느냐? 유성은 뭐예요? 기름으로 하는 거죠. 기름으로. 예, 그래서 전색제가 들깨기름, 콩기름, 등유, 어유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무엇을? 전색제로.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는 보통 물이죠. 물을 사용하죠. 근데 물은 용제입니다. 용제. 근데 수성 페인트의 전색제는 요거 카세인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조금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나멜은요, 오일리스나 스탠드유 같은 전색제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머지 아마인유, 니스, 아라비아 고무 이런 것들을 아까도 했지 얘네는 넣게 되면 뭐가 돼요? 수채화 물감이 되기도 한다 했었죠. 그래서 도료나 인쇄 잉크, 그림 물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얘네들을 첨가해서 기타 얘네들을 첨가해서 만들게 되고 유성 페인트는 들깨기름, 콩기름, 등유, 어유. 요거 유성은 뭐 기름적인 거니까 기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두 개만 외우면 되겠죠, 그죠? 수성 페인트는 카세인, 그 다음에 그 에나멜은 오일리스와 스탠드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가제라는 것은 그 페인트에 어떤 다양한 기능을 첨가해주기 위한 것들을 하는 건데 되게 많습니다. 교재에서는 선생님이 건조제라는 건 넣었어요. 건조제는 말 그대로 뭐 하겠습니까? 빨리 건조하도록 해주는 물질이겠죠. 그럼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되게 많습니다. 뭐 가소제라는 것도 있어요. 가소제. 예, 가소제라는 것은 도막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애가 잘 부착되고 유연하고 잘 칠해지고 잘 부착되고 추위에 잘 견디고 충격에 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애를 가소제라고 하고 건조제랑 비슷한 경화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피막 방지제, 방부제, 방청제, 증점제, 분산제, 향균, 방균제, 침강 방지제, 소포제, 계면활성제, 대전망지제, 정전기를 줄이는 이러한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첨가제 부분은 다행히 잘 안 나와요. 있다라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이 도료 쪽만 해도요, 이거 하나에 뭐예요? 여러분, 엄청난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도료는 전색제, 안료, 용제, 첨가제로 이루어졌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전색제다. 전색제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물감 종류도 만들 수 있고, 보통 전색제의 역할은 벽에 잘 붙도록 접착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용제랑은 좀 달라요. 용제는 이렇게 유연하게 녹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점도를 조절해주는 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료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사실은 요 정도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예전엔 또 그냥 도료의 구성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요렇게 이제 앞에 것도 나오더니 이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게 많아지니까 관리가 어때요? 양이 되게 많죠. 벌써 첫 시간 했는데도 사실 책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첫 시간에 해야 될 양도 많았고 종류도 많고 외울 것도 많잖아요. 식물 색소 종류도 봐야 되고 식물 천연 염료에 그죠? 천연 염료에 우리 그 식물 염료들 천연 염료들의 종류도 봤어야 되고 엄청 양이 많았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또 양이 많습니다. 자, 도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 도료와 합성수지. 모든 게 다 그래요. 자연 천연에서 얻는 게 있고 사람이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천연 수지 도료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옷이랑 캐스케 도료, 유성 페인트, 유성 에나멜, 주종 도료가 천연 수지 도료다. 이게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도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얘네 나오고 다른 거 하나 나와서 찾게 하는 이렇게 아크릴 수지 이렇게 나와서 틀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옷 캐시케 도료 요 같죠? 유성 페인트, 유성 에나멜, 주종 도료. 요게 천연 수지 도료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옷은 주성분이 우르시올이다. 이름도 참 어렵죠. 울고 싶어요. 우르시올. 그 다음에 유성 페인트, 에나멜 이런 종류들. 그래서 용제라는 것은 뭐예요? 유동성 점도를 만들어주는 애를 조금 쓸 수 있고 우아하고 아주 깊이 있는 광택성의 도막, 이렇게 막을 보통 형성해 주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거니까 덮는 거니까 도막, 광택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수지 도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셀룰로스 유도체를 사용한다. 도막 형성의 주 요소는 뭐다? 셀룰로스 유도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기에 민감하고 광택이 좀 적다.
얘는 천연수지도로 합성수지에 비해서 광택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북차성, 잘 붙고 휩성, 내우성의 향상을 위해서 알키드 수지나 아크릴 수지들을 첨가해서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합성수지보다는 천연수지도료에 대한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데, 뭐 교재에 나와 있는 수준, 선생님 설명한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특히 이 천연수지의 종류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수성도료와 유성도료입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성도료는 보통 물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었고, 유성도료는 기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성도료 같은 경우는 내수성과 내구성이 약하다는 거 뭐예요? 수성도료에 물 닿으면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수성, 물에 약하고 내구성, 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유성도료는 내수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건성유나 수지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우리 유성, 들깨기름 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특성에 따른 분류와 그 다음에 전색제에 따라서 나누는 이러한 분류, 두 가지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성도료나 유성도료 관련해서는 뭐 나와도 어렵지 않죠, 그죠? 자, 하여튼 이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안료의 대표적인 생료인 도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인쇄 잉크입니다. 인쇄 잉크 부분은 과거에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도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시험 문제로 또 나오고 있죠. 자, 인쇄 잉크도 마찬가지 생료, 안료와 전색체가 아니죠. 전색제와 마찬가지 첨가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가 없죠? 용제가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사실 인쇄 잉크 하나 가지고도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파트에서는 인쇄 및 사진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보통 반 이상이 나오는 아주 양이 많은 파트입니다. 근데 컬러에서 인쇄 잉크 부분을 그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정리하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잉크에서 특수 목적 잉크, 잉크 종류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금은 잉크, 히트세트 잉크, 형광 잉크, 요 세 가지인데, 그냥 특징은 그냥 금은 잉크는 그냥 금박을 하는 거예요. 금박을 목적으로 하는, 금색이나 음색을 나타나게 해주는 잉크, 그런 특수 목적 잉크고, 히트세트 잉크는요, 빨리 건조하게 해주는 잉크입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특수 목적 잉크고, 그 다음에 형광 잉크는 우리 앞에서도 형광 염료 배웠었죠. 백색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 세 개 정도의 그 특수 잉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가끔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또 뭐냐 하면 인쇄 방식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인쇄를 할 때, 원래는 인쇄에 사용하는 인쇄 잉크에 관련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인쇄 방식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인쇄 방식은 네 가지가 있어요. 볼록판, 평판, 오모판, 공판, 이렇게 있는데, 볼록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어릴 때 고무판에다가 이렇게 그 조각칼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감칠하고 종이를 올려서 문지르면 찍혀 나왔죠. 예, 그게 인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쇄 방식, 인쇄하는 방식은 바로 그 판이 어떤 판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판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식으로 해서 여기에 물감을 묻히고 종이를 놔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여기에 묻으면 그 이미지가 나오게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볼록판 인쇄라고 합니다. 볼록판.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붙여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볼록판 인쇄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오목판은 뭐겠습니까? 반대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잉크가 묻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인쇄하는 방식이 바로 오목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록하냐 오목하냐에 따라서 인쇄판에 따라서 인쇄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판이라는 건 뭘까요? 평평한 거예요. 기름이랑 물의 반발을 이용해서 기름에 있는 부분은 안 묻겠죠. 물에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묻어서 묻게 하는, 이렇게 평평한 판을 이용한 게 평판. 자, 그 다음에 공판은 뭐냐? 공판은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 구멍 사이로 물감이 들어가서 반대편에 이렇게 묻게 하는 방식, 이게 바로 공판 인쇄.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볼록판, 평판, 오목판, 공판. 그런데 볼록판 인쇄를 활판 인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 활판 인쇄. 진짜 그냥, 그러니까 판에 따라서도 나누지만 이 볼록판을 이용한 인쇄를 활판 인쇄라고 그래요. 그 다음 평판을 옵셋 인쇄라고 합니다. 옵셋. 그 다음에 오목판 인쇄를 그라비아 인쇄라고 합니다. 그라비아 인쇄. 그 다음에 공판은 우리 많이 들어가 봤죠? 실크 스크린 인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쇄에 대한 이야기할 때 볼록판이라고 얘기도 하면서 활판 인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컬러에서는 안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이렇게 인쇄 방식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판 인쇄에 사용하는 잉크 종류들을 보면 이렇게 신문 잉크, 인쇄용 잉크, 플렉소 인쇄 잉크, 평판에는 낱장 평판 잉크, 옹프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에 옵셋입니다. 옵셋 윤정기 잉크, 평판 신문 잉크, 그라비아 잉크, 오목판 잉크, 실크스 잉크, 등사판 잉크인데 이거는 잘 안 나와요. 잉크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많이 잘 안 나옵니다. 인쇄 방식에 대한 시험 문제만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볼록판은 볼록한 부분에 잉크가 묻는 거, 평판은 평평한 거, 오목판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잉크가 묻는 거, 공판은 구멍이 나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볼록판을 다른 말을 활판 인쇄라고 하고, 평판은 옵셋 인쇄라고 하고, 오목판은 그라비아 인쇄라고 그러고, 공판은 실크 스크린 인쇄라고 하고, 얘네들보다는 이렇게 특수 잉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이래요. 활복하는 거. 일본 옛날 사람들이 자살할 때 배 갈라서 잔인한 것들, 하여튼 이렇게 죽는 그거 활복이라 그러죠. 활복. 그 다음에 오빠, 오평은 오빠. 그 다음 오그, 공실 이렇게 앞자를 연결해서 저는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예는 아니에요. 여성분들을 약간 막 이렇게 좀 비하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좋은 예는 아닌데 그냥 암기법으로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일단 오크라는 거는 오그족이 있어요. 그 저그처럼 오그족이 판타지 소설에서 약간 괴물 같은 종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크족처럼 생긴 사람이 오빠 하고 공실 웃으면서 다가오면 나는 활복할 거야, 뭐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활복이라는 말은 활판 인색은 볼록판이구나, 옵셋이구나, 평판은 그 오목판, 오그 그라비아 인쇄구나, 공실 실크 스크리구나, 이렇게 외우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별로 안 좋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가치관이 아니고요. 그냥 암기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쇄 잉크도 사실은 예전에 전혀 안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에 전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게 이렇게 많은 인쇄 잉크, 몰라, 또 이 잉크의 종류를 또 물어보는 시험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하다가는 다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인쇄 방식의 종류와 암기하시고 요 금은 잉크, 히트 세트 잉크, 형광 잉크, 이 세 가지 잉크의 특징들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전색지가 있고 첨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료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어렵죠, 그죠? 어려운 것보다는 양이 많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먼저 색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색료라는 것은 색을 나타내는 재료다 그랬었어요, 그죠? 색을 나타내는 재료. 그래서 그 재료 안에는 색소라는 게 있다. 색소. 그래서 색소의 종류, 뭐 식물 색소라든가 동물 색소에 대한 공부도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색료가 있는데 하나는 염료고 하나는 안료다. 두 가지를 나누는 기본적인 것은 뭐다? 물과 기름에 녹냐? 염료. 안 녹냐? 안료.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염료는요, 천연염료가 있고 합성염료가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도 천연염료인 식물염료의 종류들, 뭐 쪽, 홍화, 자초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그리고 동물염료는 뭐 오징어, 먹물, 조개, 코치니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네,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안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안료라는 것은 물과 기름에 안 녹아요. 분말 형태로 되어 있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안료의 종류는 뭐예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 두 가지가 있죠. 무기안료는 광물성 안료, 광물. 그 다음에 유기안료는 유기화합물을 원료로 하는 안료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안료는 가장 오래된 그런 광물성 안료이고, 뭐 빛과 열에는 강하지만 뭐예요? 그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유기안료는 반면에 광택이 좋고 아주 선명하다. 반대로 열과 빛에 약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안료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뭐 백색은 뭐고 했는데 양이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은 황색 안료인데 이걸 다 외우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 외워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화염 테스트라는 것이 시험 중간에 나왔는데 화염 테스트는 이제 재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은 뒷부분에 나와야 하는 건데 앞부분에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색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양하게 사용하죠. 뭐 고무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철에도 쓸 수 있고, 뭐 플라스틱에도 쓸 수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특히 이 색이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의 어떤 특징들, 그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똑같은 색인데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재료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 화염 테스트를 통해서 그 재료 안에 있는 원자나 이런 특징에 따라서 이런 색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이 소재 요 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앞부분에 미리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소재에 우리 색료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용되는 소재가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그 특징에 따라서 질감에 따라서 빛의 어떤 반사, 굴절 이런 뭐 광택이라 그러죠. 이런 것에 따라서 색이 동일한 색이라도 다르게 표현이 되고 다른 어떠한 색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어지는 그런 재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재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소재 파트는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출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뭐 하려고?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몇 가지 특징들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양이 되게 많아요. 금속 하나만 공부해도 엄청납니다. 특히 금속은 되게 중요하죠.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뭐 메가스틸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알루미늄보다도 3배 강하고 가볍고 그 다음에 그 가공하기도 쉬운 그런 꿈의 금속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종류의 그러한 그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미시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몇 가지 특징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속에 관련해서는요, 이제 금속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이해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열이나 전기의 양도체다라는 거죠. 전기도 통하고 열도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특히 이 금속은 열에 의해서 이렇게 녹기도 하고, 그죠? 열이 잘 전달되는 그러한 물질,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전성, 넓게 퍼지는 성질과 연성, 길게 늘어지는 성질이 좋다. 그래서 아까 했던 메가스틸 같은 경우는 요 손바닥만한 동전 크기에 자동차를 뭐 몇천 대를 올려도 부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할 때 이렇게 끝에 기계를 잡아서 당기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그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그런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그죠?
그 전기차 시대에 가장 적절한, 딱 맞는 그런 금속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또 대박나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벨상을 못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을 못한 게 아니라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이 노벨상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되고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도 그냥 무식하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애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쓸데없이 오랫동안.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빨리 산업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못한 거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보면 엄청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그 다음에 고체 상태죠. 결정체고. 그 안에 막 철이. 그래서 메가스틸이 어떤 결정체인지 이렇게 이렇게 현미경 가지고 보여주는데 아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이렇게 결정에 이 모양이 힘을 갖고 막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건 뭐예요? 무겁다라는 뜻이고요. 외력의 내구력이 강하다. 외력의 어떤 충격에 깨지지 않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반면에 녹슬기 쉽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소재의 그 철구리,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죠. 금, 은, 양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또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비철 금속으로서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재료는 뭐냐 해서 철구리, 그 다음에 노쇠, 구리와 아연의 합금은 뭐냐? 양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알루미늄 있죠. 가볍고 산화피막으로 내시성이 좋다라고 해서 보통 비행기도 그렇고 요즘에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루미늄 대신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알루미늄은 가볍고 튼튼한데 그거보다 더 튼튼한 철을 만들어낸 거죠. 메가스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물 소재는 이제 우리 섬유죠, 섬유. 옷의 재료죠. 다양한 분야, 위료나 산업자재로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요런 몇 가지 요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실크는 어떤 색이냐,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됐었어요. 그나마 브라운빛의 노란색을 소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 있어요. 우리 마 아시죠? 마는 냉기가 많아요. 수분 흡수도 좋고 열 발산이 좋기 때문에 여름에 마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게 시원하게 느낄 수 있겠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면화죠. 식물성 섬유로 흡수성이 좋고 비중이 높다라는 거, 요런 특징. 그 다음에 견직물은 자외선에 의해 황변 현상, 노랗게 변한다는 얘기죠.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직물만 가지고도 공부하려면은 엄청 많은 양이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채 관리가 예전에 보다 양이 2배 이상, 최초보다 3배 정도 양이 늘었어요. 양이 늘었는데 문제는 20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범위가 되게 넓으면 기본적인 문제들이 보통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색채 관리는 기본 문제가 아닌 그 기본 문제 안에 있는 그 미시적인 내용들을 출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엄청 많은 데다가 더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다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나왔던 문제 위주로, 이제 CBT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요 정도의 특징들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천연염류와 인조섬유를 나누는, 이렇게 천연섬유와 또 인조섬유, 마찬가지로 천연에서 없는 것과 사람이 만드는 그 섬유겠죠. 그래서 천연섬유에는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이 있고, 인조섬유는 재생섬유, 반합성섬유, 합성섬유, 무기시섬유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못 외우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큰 것만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일단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요걸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소재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에도 색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 이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가공이 용이하고 다양한 재질감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플라스틱은 다양한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재질감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이 1930년대 석유 화학 발전으로,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거기서 원료를 꺼내 가지고 이제는 플라스틱을 뽑아내는 거죠. 유기재료인 석탄과 석유를 통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내는 거예요. 이게 기름만 휘발유나 이런 경유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석유 안에서는요, 이런 섬유도 뽑아냅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많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매우 가볍고 가벼우면서도 나름 강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전기 절여성, 아까 철과는 다르게 전기가 통하지 않고요. 열 평창 계수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막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가공이 쉬워지는 거고, 내수성이 좋죠. 물에 대해서 상당히 방수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철과 달리 녹이나 부식이 없죠. 대신 곰팡이가 많이 씁니다. 타 재료와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친화력이 높다. 이런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나마 정리해 놓은 게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암기하면 좋지만 키워드 정도로, 나름대로 키워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소성, 경화성. 특징의 차이는 뭐냐? 가소성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150도를 전후해서 플라스틱이 이게 녹기 시작하고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가소성은 한번 150도를 줘서 형태를 만들었어.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여서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 가소성이고, 열 경화성은 재사용이 안 됩니다. 한 번 만들고 나면 끝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가소성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재활용. 열 경화성은 안 됩니다. 딱딱하게 만들어져서 끝이야. 가소성은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50도를 전후한다는 거.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투광성이 좋다, 광택이 우수하다, 강도와 연화성이 낮다. 그 다음에 뭐 염화 비닐,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아미아드가 열 가소성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얘 하나만 외우든지 얘네 하나만 외우든지 해서 요 종류도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열 경화성은 가소성에 비해서 강도가 높고 열과 화학약품에 강하다. 얘는 약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부분도 조금 나오니까요. 근데 자주 나오진 않지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정리하고 있는 부분 정도에서 나오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이거보다 더 이상한 문제 나오면 그냥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목재 관련한 거죠. 목재는 나무인데 요 이후부터는 별로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앞에 플라스틱이랑 금속이랑 직물에서 시험 문제에 그나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많이 나오다 보면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뒷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특징만 아시면 돼요. 목재는 뭐 공급이 쉽죠. 많이 있죠. 가격이 저렴하고 비중에 비해 강도가 높죠. 가벼운데 튼튼하죠. 열 전도율이 낮죠. 철 같은 경우는 열이 전달되지만 나무는 그렇지 않고 전기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화재에 약하죠. 그리고 내구성이 약하고 수축되고 변형되고 부식이 쉽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종이와 유리 소재가 있는데, 종이는 중국의 체륜이라는 사람이 AD 105전에 발명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인쇄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되었고, 그 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펄프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으깨는데 그 초지라고 하거든요. 으깨가지고 거기에 있는 펄프 양에 따라서 종이의 품질이 다양하게 어떻게 해요? 결정되죠. 펄프의 종류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 한번 나온 적 없어요. 근데 나올까봐 정리하는 거. 아까 우리 계속 안료 얘기할 때 셀룰로스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유리는 원료가 규사, 붕산, 인산, 산화나트륨, 석회, 산화납, 알루미나 등이 있다. 내구성이 크고 반영무적이며 투과율이 높다. 그렇죠? 빛의 투과율이 높죠. 뭐 그 정도,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 정도였다 했는데 또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광택도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재에서 그 종류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빛의 반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똑같은 색료를 사용해도 어때요? 느낌이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이제 특히 광택이라는 것, 빛의 반사, 어떻게 반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색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택도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 광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광택도는요, 말 그대로 얼마나 표면에 빛이 받아서 반짝거리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배웠던 소재들 있죠. 앞에 배웠던 거, 뭐 금속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뭘 갖습니까? 다 광택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광택도를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죠? 측정해가지고 그 광택도를 이제 뭐 서로 비교한다든가 뭐 척도화시켜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비 광택도, 선명도 광택도, 경명 광택도. 이거 3번은 아닙니다. 선생님 자꾸 오타를 내서 미안해요. 책에 보면은 변각, 광도,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광택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변각, 광도, 분포입니다. 그래서 광택도를 조사하는 방법은 대비 광택도, 선명도 광택도, 경명 광택도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비 광택도라는 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차이를 비교해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선명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명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빛이 비친 어떠한 선명도 표면을 검사해서 평가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바로 경면 광택도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경면 광택도 때는 죄송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콧물 감기 때문에 콧물은 계속 흐르고 있고 콧물을 머금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렇게 좀 말이 헛나와. 근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런 걸 이해 안 하고 뭐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강의하다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말을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말을 여러분들은 5분밖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5분 동안은 제 말을 듣다가 5분 이후에는 보고는 있지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유치원 아이들이나 이 어린이들은 얼마나 선생님 말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10초 정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을 상대할 때는 10초를 내가 정보를 넣고 집중시키고 10초 정보를 넣고 집중시키고 이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 넣은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농담을 한다든가 집중하는 액션을 해야 돼요. 얘들아!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들은 5분밖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식을 주면 어느 순간 놓쳐요. 그래서 5분 정도 하다가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집중시키는 말을 하고 집중하고 5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50분 강의를 하면 20분 정도밖에는 그래서 뭐 선생님 혼자 떠들려고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그냥 막 해버리면 재미없잖아, 그지? 경명강토 때 그러면 경명강토 때 경명광택도는 거울면 반사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울면을 주고 반사시켰을 때 어떠한 입사광과 반사되는 어떤 것을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척도화, 백분율로 수치화 시켜가지고 계산하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광택도 종류는 뭐냐 해서 대비, 선명도, 경명 광택도다. 그 중에서 경명 광택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경명 광택도의 이 광택도를 조사하는 방식이 2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75도, 그 다음 85도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각도로 우리가 보통 그 조사를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60도입니다. 60도는 이런 거울면에 들어오는 각도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게 몇 도? 60도. 나가는 건 몇 도? 60도의 각도를 갖는 이 광택을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20부터 이 85까지 있는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고광택입니다. 무슨 광택? 고광택. 그 다음에 수치가 높을수록 뭐다? 저광택입니다. 저광택. 광택의 저광택. 고광택, 저광택. 그 다음에 60을 우리가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거울면 광택도라고 합니다. 거울면 광택도. 자, 그래서 보통 45도, 60도, 80, 콧물이 계속 나와요. 자, 20도, 45도, 60도는요, 똑같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죠? 도장면. 그러니까 도장면이 뭐야?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면, 도장면.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우리 아까 배웠던 재료 중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도막. 도장면이 도막입니다. 그 다음에 타일 아시죠? 범낭이라는 것은 밥그릇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개는 도장, 플라스틱, 타일, 범낭,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 등의 광택을 조사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5도는 종이입니다. 종이. 광택이 별로 없죠? 네, 저광택입니다. 그 다음에 85도는 도장, 도막이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양극 산화피막.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 알루미늄, 여기도 마찬가지.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 이렇게, 요거죠.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 요렇게 세 개. 여기서는 다 돼요. 여기는 고광택이니까. 여기는 저광택이에요. 광택이 별로 나지 않는 애들이죠. 종이라든가 도장,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 얘네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는데 얘네 둘은 종이고 도장,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 요거 차이를 좀 더 구분하시고요. 기본은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도가 요게 되면은 20도, 요거는 45도, 여기는 뭐 85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광택을 조사하는 방식이 바로 경명 광택도입니다. 이 광택도에 관련한 게 어느 순간부터 시험 문제 엄청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거 다 해야 되죠. 그죠? 이런 식의 것들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양이 계속 늘어나요. 광택도에는 대비 광택도, 선명도 광택도, 그 다음에 경명 광택도. 이거 병각 광도 분포 아닙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경명 광택도입니다. 경명 광택도는 거울면의 반사관을 기준으로 했다. 반사 기준으로 각도를 가지고 20도, 45도, 60도, 75도, 85도로 하고 이쪽은 고광택, 그러니까 광택이 많은 것이고 85는 뭐예요? 광택이 적은 것이겠죠. 그래서 광택이 별로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광택은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교재에 보면은 60도에 의한 광택도가 10 이하인 표면, 그러니까 60도에서 광택도를 쟀더니 10이다. 광택도가 아주 광택이 낮았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표면에 적용하는 게 바로 85도 경명 광택도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 또 60에 의해 뭐 광택도가 70을 넘었을 때는 20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까지 막 양이 많다 보니까 색채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료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색료를 적용하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좀 기본적인 문제들만 나왔었어요. 뭐 안료의 종류는 유기안료와 무기안료가 있다. 이 정도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무기안료의 특징, 유기안료의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오더니 어느 순간 그 많은 무기안료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인데
그게 또 자주 나오면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쌓여가지고 꽈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교재에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 나올 법한 문제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책에 없는 문제들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가끔 나오는 그 문제를 책에다가 다 넣기는 너무나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기출 문제 안에 해설에다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책에 없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기출문제의 해설집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색채 관리 두 번째 시간 끝났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측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측색. 우리 측색 배운다고 했었죠. 그죠? 측색. 왜 색을 측정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정확한 값을 우리가 측정해야 돼요. 척도화 시켜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측색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것들은 뭐 색채, 그 조명에 관련한 것도 우리 표준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색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색이라는 것, 검색이라는 것, 그리고 색채 품질 관리 기준, 요 정도만 남았어요. 근데 이후에도 조금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이 많이 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해 가시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힘내시고, 한 파트가 끝나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쵸? 교재 보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외우셔야 돼요. 특히 관리 부분 안 하고 넘어가시면 더 어려워집니다. 힘들더라도 외우시고,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우시고, 안 되면 키워드 위주로 해서 이렇게 암기하시면서 나중에 기출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재미없죠? 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